이 시리즈는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독창적 개념과 해석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백모 박성현 세뇌 탈출에서 인용했다 라고 밝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리즘의 타락과 부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유튜브로 시리즈 연작을 만들면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글로벌리즘이 뭐길래 제1장입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리즘이 뭐길래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잠깐 모시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이 극찬한 책이 있죠. 짱깨주의의 탄생. 제목은 도올 김용옥처럼 열에 들뜬 장광설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내용은 지루하게 이어지는 개념의 나열입니다. 이 책은 결국 중국에 대한 변호이며 미국에 대한 저주이죠. 저 백모는 짱깨주의의 저자의 중국 변호를 반박하거나 혹은 그의 미국 저주를 뜯어말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삼류 장광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죠. 중국을 까려면 대놓고 까야 합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짱깨주의 같은 삼류 장광설 비판에 빗대어 중국을 깔 일이 아니죠. 또한 국민 대부분이 미국과 함께 가기 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미국과 함께 가야 하는지 정색하고 파고들어야 할 일입니다. 역겹기 짝이 없는 삼류 장광설 짱깨주의 비판에 빗대어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백모가 이 짱깨주의라는 이 책에서 흥미롭게 본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이 책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백모와는 당연히 전혀 다른 입장이죠. 하지만 첫째,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핵심 코드를 짚어내긴 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참 기특하게 여겨지고, 둘째, 그런데 이딴 삼류 이론서로 세상의 핵심 코드를 공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거 심각한 과대망상일세 라는 점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페니실린은 곰팡이에서 만들었다라는 명제를 추켜들고 장마철 벽지에 스른 곰팡이를 긁어내어 화장실 한 구석에서 항생제를 만들겠다고 설치는 미치광이를 보는 그런 느낌까지 좀 받았습니다. 글쎄요, 그런 얘기를 좋다고 극찬한 문재인은 또 어떤 건지. 네. 짱깨주의가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연합 UN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를 가리킵니다. UN과 GATT는 또한 1992년까지 이어진 냉전의 핵심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 중에 후르시초프가 이제 UN 연단에서 신발로 때리는 그러한 사진인데 사실 저 사진은 뽀샵입니다. 후르시초프가 신발을 벗긴 벗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좌석에서 벗어서 자기 책상에서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신발을 벗고 UN 회의장에서 설친 건 맞습니다. UN은 냉전이 진짜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외교 전쟁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이 1960년에 당시 미사일로는 미치기 어려운 까마득한 높이에서 영공을 자주 침범하곤 했던 미국 정찰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직후 소련 서기장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유엔에서 미국을 규탄하며 신발을 벗어 책상을 두들기려 폼을 잡았습니다. 미국을 몰아세우고 분을 풀 수 있는 국제 외교 무대가 없었다라면 소련 잠수함이 미국 화물선에 대고 어뢰를 쏘았을지도 모릅니다. 외교는 총을 쏘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말로 떠들지 않는 외교입니다. 유엔이란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냉전이 컨트롤됐던 겁니다. 가트는 가두기입니다. 컨테인먼트입니다. 자유진영과
공산권 사이엔 무역과 금융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경제 제재, 생션 그런 얘기 하죠. 경제 제재가 옛날에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공산권은 자유진영과 거래를 안 함으로써 자유진영을 경제 제재했고 자유진영은 공산권과 거래를 안 함으로써 공산권을 경제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 가트 쪽을 제1세계라고 불렀고요. 공산진영 코메콘, 소련이 이끄는 공산권 경제 코메콘을 제2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권 사이엔 무역과 금융의 거래가 이렇게 거의 없었죠. 자유진영 경제가 훨씬 크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는 공산권을 가두는 조치이죠. 공산권은 자기들끼리 독자적 경제권을 이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산권은 예를 들어 석유화학, 또 예를 들어 반도체, 예를 들어 전자, 예를 들어 정밀기계 등 여러 첨단 부분에서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공산권에서는 열성유전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혁명 엘리트들의 후손은 부패한 특권층이 되고 혁명 열정은 무기력, 타성, 거짓으로 바뀝니다. 국가 기생충으로 바뀝니다. 가트는 가두기이고 가두기가 냉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냉전의 이런 그 경제적 본질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산권은 이제 시간이 흐르자 돈과 자원을 투입하는 분량이 그에 의해 추가 생산되는 분량을 넘어서는 임계치가 왔습니다. 1980년대 벌어진 일입니다. 이를 저는 한계 생산성 폭망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이라는 단위만큼 차례로 추가 투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지요. 처음 100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200만큼의 추가 생산분이 나오지만 두 번째 100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120만큼의 추가 생산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 경제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한계 생산성 감소의 법칙이죠. 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무지하게 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런 식입니다. 여긴 이미 레드오션이야. 더 투입해도 별로 건질 게 없어. 이 재원을 여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투입하면 얼마 더 벌 수 있을까? 이 계산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다른 기회, 다른 결과에 대한 상상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불립니다. 레드오션, 블루오션은 기회비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공산권 경제에서는 다릅니다. 시장 주체들에 의한 결사적인 자율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추가 생산량이 추가 투입량보다 작아지는 포인트가 옵니다. 100을 더 집어넣었는데 더 나온 곳은 90밖에 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옵니다. 추가 투입보다 추가 산출이 작아지는 거죠. 이는 시장 경제에서 흔히 관찰되는 한계 생산성 감소 현상이 아니고 그걸 훨씬 더 넘어서서 한계 생산성 폭망 현상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현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고무가 부족했습니다. 고무를 좀 더 보내주시면 다음엔 확실히 더 증산하겠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농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질소비료가 부족했습니다. 질소비료를 더 보내주시면 다음엔 대박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렇게 이제 울부짖을 뿐 구조조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본 원인에 대한 조정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발악적으로 투입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그게 세상 이치죠. 100씩 추가 투입할 때마다 이제는 추가 투입보다도 덜 나오는 거예요. 추가 생산량이 80. 또 추가로 100을 더 더했더니 추가 생산량이 이제 70. 추가로 100을 또 더하니까 추가 생산량이 60, 50 계속 줄어듭니다. 심지어 추가 생산량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즉
생산되는 증분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생산된 총량이 떨어지는 경우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계 생산성 붕괴 현상입니다. 농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투입해서 땅이 썩어버리고 나면 비료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1970년대 말부터 소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자유와 창의를 빼앗으면 인간은 미련하고 무기력한 짐승으로 타락합니다. 이제 살펴봤듯이 냉전의 본질은 가두어서 낙후시킴으로써 이 같은 붕괴 현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은 이런 가두기, 컨테인먼트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휴전선은 냉전의 군사력 측면을 상징하는 것이고 냉전의 수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냉전의 참된 모습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와 또 은행 간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냉전의 참된 모습입니다. 탱크와 비행기는 군사력 상징일 뿐입니다. 진짜 무기는 석유화학공장, 반도체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냉전이냐 아니냐를 단순히 군사적 대치와 긴장에만 주목하는 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군사는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는 정치, 경제입니다. 이 냉전의 승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낸 것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었습니다. 또한 냉전의 승리를 통해서 한층 더 강화된 것이 글로벌리즘입니다. 너무 강화돼서 자기 멋에 취해서 타락 글로벌리즘이 됐습니다. 이 글로벌리즘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또 더 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